안녕하세요. 1인 1체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숲길 동네 변호사 김신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이혼에도 종류가 있나요? 서로 합의해서 하는 이혼과 법원까지 가야 하는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이혼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가는 건 가야 되기 확인하러 이혼 합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러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협의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사람이 협의면 됐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두 사람이 협의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은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가 있으면 아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혼을 좀 충분히 숙려하라는 취지로 숙려 기간을 두고 있죠. 그래서 보통 그 미성년자의 자녀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의 숙려 기간을 두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1개월 정도의 숙려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숙려 기간이 지난 뒤에 법원에서 확인하러 오라고 날짜를 잡아줍니다. 그럼 그때 가서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거기서 법원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확정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가족관계, 혼인관계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혼할 때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는데 실제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그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을 합의를 할 수 있는데, 그때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 되고 나서 2년 안에 재산 분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안 하면은, 그 제척기간이 저촉이 돼서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협의를 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재산 분할을 할 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유 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가 이런 것을 일단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특유 재산이라는 것은 만약에 남편이 이미 결혼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같이 둘이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중에 남편이 상속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그거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경우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아까처럼 그 특수한 경우에는 그 개인적으로 본인이 갖고 왔던 재산이라도 아니면 상속을 받은 재산이라도 그 뒤에 상당한 기간을 둘이 살게 되면서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방이 많이 기여를 했을 때는 그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아마 그 뉴스에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최태원 그 회장의 이혼 사건, 세기의 이혼 아닙니까? 그때의 재산 분할 기준이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65대 30으로 이게 65가 최태원 회장, 그 다음에 30은 노소영 관다 이렇게 분할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재산이 그 경우에는 상당히 재산이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분배가 됐다고 보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한 10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경우에는 누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한 사람은 가사노동을 했다고 하면은 가사노동에도 한 50% 정도, 그래서 5억 나눌 정도로 가사노동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경우에는 50대 50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 분할 기준이 되는 거는 그 공동 재산 형성한 사람이 누가 많이 했느냐를 판단의 대상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보통 그러니까 큰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투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50대 50으로 일단 보통 부부관계가 재산 분할을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아빠, 엄마 중 누구랑 살지, 또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에 대해서, 대부분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양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양육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상당히 중요한 재판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누구에게 주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부모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누가 맡고서 양육을 하는 것이 아이한테 바람직한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일단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방향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아까처럼 일반론으로 해서 아이가 어머니가 키우는 게 좋은지 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좋은지를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어느 게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이렇게 되면은 아이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의사표시를 해서 어머니가 좋은지 아버지가 좋은지 이 의사표시를 하면은 그 아이의 의견도 많이 양육권에 대해서 많이 판단의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까처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어머니가 아이를 버리고 남편을 떠나서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게 부인이 돌아와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경우에 과연 그런데도 또 아이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또 청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일반론에 의하면 남편이 시어머니와 같이 아이를 그동안에 양육해오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아이의 정서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게 하는 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남편이 가출했는데 부인이 친정어머니하고 같이 아이를 양육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아내가 양육권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이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부 간에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도 볼 수 있겠죠. 한쪽은 어느 정도 생활 능력이 있어서 아이를 충분히 교육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쪽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런 분한테 우선한다든가 이런 식의 약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아이가 누구한테 가서 양육이 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파탄주의라는 말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이미 회복하기 어렵다면 이혼을 인정한다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그게 이제 파탄주의하고 유책주의라는 게 이혼사 경우에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유책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이혼 사유가 민법에 840조의 1항부터 6호까지,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요. 이 6호에 보면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하기를 혼인을 하기 어렵게 만든 원인이 있는 사람은 유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책임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책주의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누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이 이루어졌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제 파탄주의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대법원 판례는 계속 유책주의에 의해서 판례를 형성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제 파산도의 비슷한 판결을 하고 있지만 기본은 어떻든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5년에 대법원의 판례가 이제 공개 재판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세계적으로 대세가 파탄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그때 사안이 결국은 1970년대 정도에 결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한 자녀를 3명 두고서 결혼하고 살다가 2000년도경에 그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제 그 다른 여성을 만나서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본처의 경우에는 이미 암이 걸려 있어서 좀 그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남편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소를 제기한 당시가 아마 2013년도 경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남편도 좀 병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그 새로이 형성된 이 가정에 대해서 그 요구가 좀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가정은 어떻든 그 사실혼 관계로만 인해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그때 많이 그 여론이 많이 그 이혼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아마 유책주의 쪽의 입장에서 그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책주의로 인해서 그때 당시 이혼 판결이 성립이 안 되고 이혼이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판결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 대법원 판례를 비판한 판례 평석을 제가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다면은 인터넷에 김신호 변호사 치고 파탄주의만 쳐도 그 내가 썼던 논문에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봐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파탄주의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판례집이라고 있습니다. 판례집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행하는 판례집에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그걸 한번 찾아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도 이 파탄주의하고 좀 관련이 되는 건가요? 어떻든 세기의 이혼인 그 최태원 회장의 이혼도 만약에 그 최태원 회장 어떻든 뭐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뉴스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유책주의자라고 그러면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소송은 기각이 되어야지 마땅하지만은 오히려 노소영 관장 쪽에서 다시 역공을 해서 반소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든 파탄주의에 대한 그것을 노소영 관장이 빨리 이해를 하고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좋은 지금 그런 결과를 얻어낸 것은 아닌가. 지금 어쨌든 1심에서는 재산분할이 적게 반영이 됐지만 항소심에서 많이 재산분할이 많이 반영되어서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이혼을 안 하는 것보다 이혼을 해서 재산분할을 많이 확보해서 현실적인 이득을 갖기 때문에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